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그 문제풀이반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수업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할 건데, 이제 우리가 목요일을 하는데, 강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 첫 번째, 각 프린트물에 이제 우리가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를 이제 예를 들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열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열 수업을 하는데 뭐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적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수열이다라고 하면은 수열을 중심적으로 다루되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본 것은 이제 우리가 해석학 자료는 요게 강의가 요 파트가 종강되기 전까지는 따로 자료가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해설을 다뤄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해설을 이제 참고하시지 말고 스스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나가 있는 문제들을 이제 전부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일부는 수업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이 강한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주 이제 목요일날 방과 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 수업은 내가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방과 후 수업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개념이 있다. 여기서 그 개념을 요약한다라는데, 이 요약된 내용 이외에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간략하게 해설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은 정규 수업은 이제 우리가 해석학, 복수함수론,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하학,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규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 수업이 끝난 후 교과 경론 기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 경론 이제 기출을 다룰 때 영역별로 다룰 건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영역보다는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연도별로,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간 게 2022년도,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 거죠. 2022년도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이런 식 거꾸로 내려가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목요일 날은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런 과목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스터디 형태의 그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좀 수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터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이 스터디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시한 것 중에서 일부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하고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기겠다 그랬죠. 그 맡긴 부분들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럼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스터디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터디가 끝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요거는 이제 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항상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한다면 스터디는 우리가 여기 정규 수업이 나갔죠? 정규 수업 나간 데까지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문제를 같이 처음부터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사 문제들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복습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하는 형태보다는 그 체계성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체계성은 좀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막 나오게 되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정수론, 선형대 수학, 위상 수학, 그 다음에 이산 수학, 이런 과목들은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 전체 과목 내용을 다 수록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제시할 때는 형식적으로는 뭐 얘가 어느 부분에 속한다라고 해서 그 파트로 넣어놨지만 그 문제 내용 안에는 막 앞뒤 내용이 이렇게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산만하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학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할 것을 예상하고 자료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예습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료들을 해석학 과목 하나로 이렇게 이제 전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은 여기 이제 빠졌는데, 7에 이제 미적분학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이 되기는 해서 이제 여기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은 교통책에서 나오는 수열의 수렴성, 연속함수, 도함수와 테일러의 정리, 적분 가능성과 이상적분, 급수와 몇 급수, 함수열과 함수한 급수 순으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나게 되면 이제 미적분학인데, 이때 이 미적분학은 중적분, 선적분, 이제 다변수 함수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극값, 이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들은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수렴성은 이게 이제 수열의 수렴성은 말 그대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판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판정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수렴성을 나와 있는 이론을 검증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냐면, 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코시열을 이용하는 거,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거, 단조 수열을 이용하는 거, 상극한, 하극한을 이용하는 거, 급소의 수렴성을 이용하는 거 등 또 기타 그 정리들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각각의 이론들을 검증하는 것보단 그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판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판정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단조 수열을 요구를 했는데 내가 다른 방법을 풀었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틀리는 건 아닌데 단조 수열을 물어봤을 때는 단조 수열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이제 시험이 자꾸 진행이 되면서 어떤 형태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냐면 과거에는 이런 것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볼 때가 많았다면 지금은 이것에 대한 개념에 무엇들이 추가가 되냐면 균등 연속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균등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평균값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부정부적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은 이 코시열, 수열의 수렴성, 코시열, 부분 수열, 단조 수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단편적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첨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보단 요 지나가는 길에 이것의 극한값은 얼마일까로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의 그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렴 발산의 판정과 연관되는 것이 여기 수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완비성 공리라고 하는 것은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할 때는 항상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체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실수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위로 6이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상한이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가 X의 상한이다 라고 한다면 말로 얘기하면 알파가 X의 상계이면서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극한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적당한 X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된다? 등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이런 뜻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뜻은 X-알파가 입실론보다 작은 알파 마이너스 X가 입실론보다 작은 무엇이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상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아래로 6이면 반드시 하한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럼 하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이 말은 그 베타는 X의 하계이면서 가장 크다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입실론은 하계가 아니란 뜻이죠. 하계가 아니란 뜻이 돼서 X라는 값이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 말은 얘네들은 베타보다
관계가 주어져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x-베타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적도록 하는 x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한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입실론 표시를 한 이유는 이 문제들은 목적은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또는 이제 연속의 문제가 된다면 그 극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는 모든 실수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양의 실수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또는 양의 실수라는 표현 쓰기 싫으면 뭐 여기다 절대값 x를 표현해도 되고, 이거 안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안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양수보다 더 큰 그 임의의 양수가 주어지면 그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뭐다? 존재하더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고, 이 말을 재표현해 보면 어떤 양수보다도 더 적은 자연수분의 1은 반드시 뭐다? 존재하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요 표현을 써주면 요 표현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뭐 영은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관계를 대는 자연수분의 1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n분의 1과 입실론을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입실론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대상은 비가산만큼 있는 거고, 자연수분의 1은 가산만큼 존재하죠. 그런데 둘 다 무한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라는 말은 쓸 수는 없지만, 자연수분의 1에 가장 좋은 것은 번호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n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입실론보다는 더 유용할 때가 있다고. n분의 1의 단점은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n분의 1의 모양으로. 그것이 여기서 이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밀성의 문제는 이제 이게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말은 x와 y 사이에는 유리수도 존재하고 x와 y 사이에는 무엇도 존재한다?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어떤 뜻으로 요게 이용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임의의 실수 a가 있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a 플러스 입실론, 뭐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입실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얘와 얘 사이에는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리수 하나를 x1이라고 하자. 이런 게. 그럼 또 얘와 얘 사이에도 또 뭐가 존재해요? 유리수가 존재를 해서 그러한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x2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xn이라는 것이 이런 게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어디로 수렴한다가 돼요? a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밀성의 원리는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은 반드시 뭐다?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증해 주는 거죠. 또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은 반드시 뭐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유리수열과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조밀성의 원리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때 이 A를 이제 마음 같아서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깍깍 잡아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그냥 한 번에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정수는 임의의 정수 n이 있으면 이 n의 다음에 나오는 수는 n 플러스 1이 되고,
이 n의 이전에 나온 수는 n-1이 되겠죠? 일명 우리가 직전자와 직후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최대다, 최소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A에 대해서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A 다음의 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또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A 바로 직전의 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가 되죠. 그래서 직전자와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은 위상 또는 위상보다는 이제 집합론에서 이제 더 강조하고 교사명 시험에서는 과거에 이제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집합론이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합론이 출제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보다는 주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조밀성의 원리를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등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교는 xn이 x로 수렴한다라고 할 때 x 값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xn이 x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xn이 x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의 정의는 표기를 쓴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이제 평면에 그리면 옳지는 않지만 평면에 그려보면 입시론이 되면 u 한 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 근방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x의 근방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은 u 한 번째 항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n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필요하면 등호를 빼도 되고 왜냐하면 n번째보다 n 플러스 1번째다 이 말은 전부 다 뭐에는 변함이 없어요. 유한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죠. 그래서 저자가 문제를 풀 때 등호가 들어가는 게 편리하면 등호를 써주는 거고 등호를 집어넣으니까 조금 표현하기 불편한 점이 따른다 그러면 등호를 빼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 입실론이 임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여기에 이게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다르지만 임의성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것은 안 중요한데 이게 등호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위상에서의 정의 방법 오픈셋과 클로즈셋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위상적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론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등호는 빼고 이렇게 적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답안제는 항상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것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이론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의 하나가 이제 바로 무엇의 문제예요? 코시열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코시열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뭐가 됩니까?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이 문제는 x라는 값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 x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뭐다? 판정한다라는 뜻으로 얘를 이제 적용해 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직접 이용하기도 해도 되는데, 요게 직접 이용하기 곤란할 때가 있을 때 필충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 방향이 필충 조건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축소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코시어를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요건 딱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또 이 필충 조건 중에 하나는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극한과 무엇의 문제를 하극한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것은 유용한데, 부분 수열이 얼만큼 존재하냐면 상수열이 아닌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부분 수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부분 수열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해 줄 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 수열에 대한 수렴성을 논의하기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부분 수열은 수렴한다라는 것을 검증할 때보다는 발산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짝수열과 홀수열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수열을 넘버링을 모듈러 3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든지, 짝수열은 모듈러 2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로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의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든지 하는 형태일 때는 얘네들이 이제 유용하게 이용될 때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보통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주로 발산할 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상극한과 하극한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상극한을 따로 구해야 되고 하극한을 따로 구해서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이제 출제위원이 만약에 상극한, 하극한을 물어보고 이 둘의 값이 상극한을 구하시오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수열의 수렴성을 논의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상극한은 이미 내가 구했으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하극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충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와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수열의 수렴성을 물어보는 것은 코시열, 부분 수열, 상극한, 하극한은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로 이제 이용이 돼요. 이용이 되는데, 아까 말한 2번과 4번은 실질적으로 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필충 조건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단조수열과 수열의 급수의 수렴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가 되겠죠. 자, 코시열이라는 것은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하여 nm,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것도 아까도 말한 것이 유한번째를 제외한다는 의미니까 등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는 중요한 표현이 아니다 그랬죠. nm에 대하여 xm-xm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으면 우리는 그것을 코시열이라고 하게 되고, 수렴하면 코시열이고 코시열이면 수렴한다가 돼서 이제 필충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시열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이 있는데, 코시열의 장점이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xn이 x로 수렴하면, xn이 x로 수렴하게 되면 임의의 부분 수열 xnk도 x로 수렴한다라는 것이 이제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 방향의 가장 불편한 점은 모든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할 때예요. 근데 모든 부분 수열을 실제로 우리는 체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역을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건 매우 불편하다. 얘는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대우를 이용하거나 이제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그건 뒤에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이제 보도록 하고. 근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든이라는 내용을 사용을 했는데 코시열에서는 특별한 부분 수열을 잡아줘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코시열이라는 것만 알면 특별한 부분 수열 XNK가 만약에 X로 수렴한다면 원수열도 어디로 수렴한다가 돼요? X로 수렴합니다가 되는 거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부분 수열이에요. 특별한 부분 수열이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만든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시열을 이용하면 이제 유용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시열에 대한 이제 최대 장점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제 코시열에서는 문제는 요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서 그 다른 또 다른 대안들이 무엇이 될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축소적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적당한 양의 실수 B가 존재하는데 0과 1 사이에 B가 존재해서 XAM 플러스 1, E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B 곱하기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보다 적거나 같은 이러한 상수 B가 존재하면 우리는 그러한 수열을 축소적이라고 하게 되고, 축소적이 되면 XA는 무엇이 된다? 코시열이 되더라, 이런 뜻의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을 한번 봐볼까요? 10번. 10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나오겠지만 실제로 계산해 주면 x에는 여기가 여기 문자 오타가 됐는데 이렇게 돼요. 얘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 문구로부터 x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을 해주면 3 플러스 xn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얘네들은 xn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xn과 xn과 xn분의 1이 모두 다 몇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요. 9분의 1보다, 각각이 참 3분의 1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이것의 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 9분의 1은 0과 몇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가 되죠?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때 xn은 축소적이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축소적이라서 얘가 무슨 수열임을 알 수 있다? 코시열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수렴성을 논의를 할 때, 여기에 문제 푸는 게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할 때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이제 축소적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다루어 주는 것이 됩니다. 다시. 자, 그런 형태가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분 수열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부분 수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부분 수열이라는 것은 여기가 필요 충분 조건인데 모든 부분 수열에 대해서 xn이 x를 수렴한다는 말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대우적 사고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xn의 부분 수열 중에 어떤 것이 발산하거나 또는 두 부분 수열의 극한값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 수열은 무엇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그래서 이 수열의 짝수열은 1로 수렴하고 홀수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해서 이것이 같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발산하는 거구나라는 형태로 이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료는 어떤지 이게 지금 혹시 이 집합 표시가 이 표시가 빠져 있으면 첨가시켜 주십시오. 내 자료에는 이게 정상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빠져 있으니까 수열 xn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면 우리는 이러한 수열을 무엇이라고 한다? 단조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가 수열이 위로 6회이면 xn은 수렴하고 증가 수열이 감소 수열이 아래로 6회면 얘는 수렴한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위로 6회라고 한다면 이런 게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증가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선 얘네들은 무조건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요. x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위로 6회라는 것만 강조를 했는데 요즘은 위로 6회라는 표현보다 그냥 6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6회인 수열이 증가 수열이면 수렴한다. 6회인 수열이 감소 수열이면 무엇이 된다? 수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요즘은 여기가 위로 6회라는 말 대신에 그냥 6회. 아래 있는 것도 아래로 6회라는 말 대신에 6회. 이렇게 해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이 수렴하게 되는데 그때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은 바로 치역을 뜻하는 겁니다. 얘는 치역의 무엇을과 같은 거다. 상한과 같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조 수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열이 모두 다 양수인 경우에는 산술 평균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기하 평균을 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건 이 뜻이잖아요.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유용하지 않는데 이건 언제 이용합니까? 그랬을 때 요게 만약에 무엇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의 값이 xn과 xn-1의 곱이 상수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우리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의 문제를 이제 다루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16번을 잠깐 봐볼까요? 이따 문제 풀 때 하도록 하고요. (16번을) 보시면 이 문구에서 이제 필요하는데 xn과 yn의 관계가 이런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면 xn과 yn은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n 플러스 1은 xn과 yn의 무엇에 해당돼요? 산술평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ym 플러스 1은
xn과 yn의 무엇에 해당이 돼요? 기하 평균에 해당이 되죠? 그럼 우리가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논의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논의를 하려면 항상 얘네들이 무엇이란 건 체크를 해줘야 된대. 양수라는 것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문제들에서 주어졌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대소 관계를 이용을 할 때 산술과 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단조 수열은 일반적으로 수학적 균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지만 양수라는 것을 보증받는다면 산술은 기하보다 크거나 같다. 단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좋은데 이건 이따 수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어떤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제로 그 13번을 보시면 거기에서 보시면 am 플러스 1은 2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그거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이용되기는 하는데 제일 얘네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찾으면 꼭 안 보여요. 콩콩 숨어서. 아, 2번에 있네, 2번. 2번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죠, 여기. 요거.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지면 이 둘은 물론 양수란 걸 보증받았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곱한 결과 얘네들은 항상 에브리 요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때는 아까 예제는 비교하기 위해서 산술평균, 기하를 썼다면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상수가 나올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문제계를 훨씬 더 많이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이 어떤 정리를,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상극한과 이제 하극한의 문제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함으로써 같을 때 우리는 수열은 수렴한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상극한과 하극한이 달라지면 우리는, 이 수열은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것도 필충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항상 무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출제위원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출제위원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5번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잠깐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5번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율 판정법 또는 이제 비판정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근판정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비율 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분의 xn 플러스 1의 문제가 돼서 얘네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하고 1이면 판정할 수 없다라는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근판정법은 리미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책에서는 리미트가 없을 때는 둘로 나눠요. 리미트가 없을 때는 1보다 적다와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처럼 리미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리미트가 없을 때는 1보다 적다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눕니다.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하고 1일 때는 판정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아까 리미트가 없을 때는 얘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이거는 논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직관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봤더니 두 수열의 절대값이 수열의 비의 절대값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3분의 1이니까 이 문제는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xn은 무엇한다가 돼요. 수렴한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항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아까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것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이건데 이것의 치명적인 약점은 발산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얘가 극한값은 논의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xn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하더라도 0으로 갈 수도 있고 0이 아닌 것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발산하면 우리는 일반항 xn에 대한 정보는 이거로부터 얻어낼 수가 없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수렴한다라는 정보를 바로 눈치챘을 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이 이론을 쓰면 안 되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나온 김에 아까 5번을 마무리 지을까요? xn이 수렴하면 수열 xn은 무엇이다? 유계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무엇은 아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유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xn은 m 팩토리얼 분의 m 플러스 1의 n승인데 얘네들은 이런 거죠. 곱해주면.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몇보다 분명히 큽니까? 1보다 크니까 얘네들은 무엇보다 크다? n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 말은 따라서 xn은 무엇이 아니다. 유계인 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계가 아니니까 얘는 무엇한다? 발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수렴하면 유계인데 이것에 대한 대우는 참이니까 유계가 아니면 x에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합니다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무엇으로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교사명 시험에서 지향하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문제 중에 하나가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도록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지 말라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 참 거짓, 수렴 발산, 뭐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연에 의해서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혀서 값이 0이 나온다든지 값이 1이 나온다든지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는 되도록이면 내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럼에도 0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유는 그냥 우연히 뭐 자기가 그냥 뭐 2 이렇게 썼는데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 자연수적인 거 답은 이제 쓰지 않는데 뭐 2자릿수, 3자릿수 넘어가는 경우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답들은 이제 답안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시험 문제 특징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0밖에 없다. 이게 답은 0이 되어야 이 문장이 아주 예쁘게 잘 구성이 되는데 답이 0이 나오는 경우를 지향을 하고 했는데 답은 0이 나와야 되겠다. 얘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반드시 무슨 과정을 쓰셔야 풀이 과정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 말 대신에 또는 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고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은 없는데 과거에는 이제 무슨 것도 있었냐면 답만 쓰면 0점 처리함.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구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에이 답만이라도 써볼까 그러면 그 답만 써보면 안 쓴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답만 써봤더니 답이 맞았어 그러면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상대가 야 이거 답만 쓴 거는 인정해 줄 수 없어. 이 사람이 부정행위했는지 우연히 맞췄는지 그걸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 경우는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수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xn이 x로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하고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이것도 x로 수렴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는 얘가 n이잖아요. n분의 1, n분의 1 플러스 2, n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n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n 이런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함수 f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고 xn이 a로 무엇하면 수렴하면 fxn도 어디로 수렴한다? fa로 수렴한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핵심은 요게 되는 거예요. 이 a가
정의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봤더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답안지에는 이게 좋은 답안지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 문제지만, 여기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에 2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보면, 얘는 2의 1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분의 1 요렇다란 뜻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xn을 2의 1 마이너스 요런 형태로 이제 이거를 여기가 잘못 썼네. 쏘리. 여기 틀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요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그쵸? 잠깐. 내가 가끔씩 바보가 돼서. 요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여기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1번 문제죠. 1번 문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1번 문제의 목적이 이것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xn이 x로 수렴할 때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느냐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느냐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이 목적이 아니냐면 이것의 값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목적은 아니고 그냥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뭐다? 도구예요. 문제 해결에. 그렇다면 얘가 2로 수렴합니까가 목적이 아니라 얘가 도구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2로 수렴하는 과정을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굳이 뭐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그마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얘네들을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직관적 해석이 된 거고, 또는 이렇게 디파인이 됐다면 그러면 얘는 0 무한대에서 무엇이에요? 연속이죠. 그렇죠? 0 무한대에서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의 극한값은 무엇이 된다가 돼요? 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이용을 해서 이것의 값이 2라는 것을 설명하셔도 되는 거고, 직관에 의해서 얘가 2가 나오는 경우도 설명해도 무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이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얘가 풀이하는 얘가 2로 나오는 과정보다는 요거를 물어보는 게 더 강한 거다. 이제 질문의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가 어떻게 나왔지에다가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 그것이 여기에 대한 여기에서의 문구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설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했냐면, 해설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놓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 이때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적용시켜주면, 즉 A1이 1이면 이렇게 놓으면 A1은 1이고 그 다음에 A2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적용시켜주면 A에는 1과 몇 사이에 있다? 2 사이에 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요거를 따져주면 AN이 무슨 수열이다? 증가 수열이다. 즉 A1과 A2는 A2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증가 수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가 수렴한다. 수렴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0) 또는 (2가) 나오는데, 얘가 증가 수열이니까 상한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은 상한이 될 수 없다.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은 0 또는 2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항은 1과 2 사이에 있는데 얘가 증가 수열이죠? 그래서 몇은 상한이 될 수 없다. 0은 상한이 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2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보단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구는 이거를 물어본 게 목적이에요. 요게 이 정리를 알고 있느냐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쓸 때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은 얘가 6A이고 얘가 증가수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하면 XA는 6A이고 증가수열이므로 뭐 이렇게 이제 답변해도 무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는 언제든지 이거를 이용하셔도 좋고 이거를 이용하셔도 좋고,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의 문제를 구하는 것과 뭐다?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란 사실이에요.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xn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놓으면, 그러면 xn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명 진동 발산한다라고 하죠. 근데 시그마 n은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에서 n에 xk라고 놓으면, 이때 n이 짝수이면 0이 되는 거고 n이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짝수열도 0으로 수렴하고 홀수열도 무엇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함으로 시그마 n은 0으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유의점이 요거예요.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xn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은 일반적으로 뭐다?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됩니다. 자, 2번에서 보시면 이거라고 놓아보죠? 이거라고 놓으면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몇으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열 코사인 n분의 수열 코사인 2분의 n 파이는 6a죠?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코사인 2n 파이는 몇으로 수렴한다?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6이면 이것의 극한값은 몇으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나는 조임 정리를 잘 안 쓰는데 코사인 2분의 n파이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어요? 1 사이에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조임 정리를 이용해도 얘가 몇이란 걸 알 수 있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것의 값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A에는 뭐가 됩니까? 아까 A1이 3이라고 그랬죠? A1이 그러니까 1분의 A1 양수고 A1분의 3도 양수죠. 그래서 얘네들은 분명히 무엇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써가지고는 4줄 안에 답안지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건 직관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 적용하면 A에는 양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AN분의 3이 되고 얘는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까?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1은 A2는 요게 되는 거죠. A2는 무엇보다 적습니까?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A1보다 적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라 가정하면 그러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는 그런 거죠. 그러면 a의 k 플러스 1은 가정에 의해서 2분의 ak분의 3
마이너스 AK가 돼서 얘는 얘가 나온다가 되죠? 그쵸? 그래서 2의 AK에 6 마이너스 AK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AK가 무엇보다 크다고 그랬습니까? 6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루트 6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K 제곱은 6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이 돼서 A에는 무슨 수열? 감소 수열이죠?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거고, 수렴하는 수열인데 이때 이것에 대한 내용은 계산해주면 얘가 무엇이 되더라? 루트 6이 되더라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지금 이제 강의 준비를 할 때는 2번을 풀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이제 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시그마 타우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일일이 증명하라는 것이 목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입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죠. 장황하고. 그래서 기입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입형의 문제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는 꼭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서술형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야. 그랬을 때는, 오히려 1번은 서술형으로 물어볼 개연성이 있는데, 1번은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입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3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